안녕하세요. 드디어 8회, 이번 시즌의 마지막 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제목이 변신하는 현대 종교인 것은 이것이 과연 종교일까? 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요. 네. 변신하는 현대 종교 할 때 그 무신론, 팬덤, 정당, 커뮤니티는 일단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열정적인 단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열정적인 것이 사실은 무신론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한 흐름인데 오늘날의 종교가 쇠락세를 걷고 있어서 무신론이 사실 뜨고 있다라기보다는 원래 이 무신론이란 게 고대부터 늘 존재해 왔던 거의 하나예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피타고라스하고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어릴 때부터 익히 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만물을 뭐로 봤냐 그러면 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원칙은 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는 왜 그런 교주 느낌이 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공동체주의였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의식주를 통제했어요. 이 사람들 채식주의자예요. 그리고 의복도 상당히 까다로웠고요. 그 규칙 규율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 즉 신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 개념 아니고 물론 수도 추상적 개념이긴 한데 이런 수학과 같은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신론, 이 이자가 이치 이자로서 뭐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말할 때 그 이예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신을 이야기했던 것이 원래 고대부터 한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우주는 마구잡이로 막 돌아가는 건 아니고 뭔가 기준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유신론들은 신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존재를 상정한다 그러면 이런 특정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도 일정한 기준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수와 같은 거겠죠. 또는 자연의 섭리라거나 우주의 질서라거나 이런 식으로 동양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신론에 가까워요. 뭐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구잡이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상정하는 그 순간 이 질서의 그런 기준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질서의 기준이 신이냐 아니면 신 외에 다른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우리가 무신론을 다룰 때 다루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했던 건 신이 아니라 교회 권력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계몽주의자를 이야기할 때 17세기부터 출발을 해서 18세기 만연을 해서 19세기까지 절정의 꽃을 피우죠. 이 계몽주의자들은 정해진 정답이 딱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화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목표 내지는 그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짐. 이래서 이제 그 계몽이 진보랑 연결이 돼요. 더 나아진다라는 믿음이 있죠. 사실 그것도 믿음이긴 믿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몽주의자들은 신 자체 또는 무신론, 유신론 이런 쪽을 혐오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권력을 굉장히 혐오했고 그리고 사실 무신론자나 광신도나 동일하다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그다지 썩 내켜하지 않았던 게 뭔가 광적이고 지나치고 정답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은 다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 단계보다 나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만 계몽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신론은 무신론인데 그냥 암시적이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포에르 바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르크스로 넘어가기 전에 다루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신을 뭐라고 정의했냐 그러면 인간 의식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인 거죠. 근데 이 바하가 이러다 보니까 유물론자인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념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포에르 바하는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 의식의 산물이란 얘기는 그 의식은 결국은 관념론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즉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의식일 수도 있는 거고 집단 의식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경험 자체가 증명해내는 게 없다 보니까 내 의식에 의해서 재구성이 되겠죠. 그러나 포에르 바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얘기함으로써 어쨌든 무신론을 이야기한 거는 맞죠.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 이런 결핍들에 주목을 한 거죠. 그 결핍들의 덩어리들이 일종의 우리가 바라는 바, 기대치, 희망, 여기로 우리의 염원들이 뭉친 거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드디어 이제 마르크스가 나오는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할 만큼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학을 띄웠던 사람이고요. 명시적이죠. 대놓고 무신론을 이야기했고 유물론자죠. 유물론자는 특징이 어쨌든 물이 먼저 있어요. 물.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적 조건이라는 게 있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조건들, 그렇게 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계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에 의해서 나의 의식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니까 유물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적 토대가 먼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니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게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무신론은 무신론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실존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어떠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거 어쩌고 저쩌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신이 있다라고 믿으면 신은 나한테 있는 거고요. 내가 신이 없다고 믿으면 신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실존이란 것은 기준 자체를 객관적 세계 외부에다가 두지 않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 그런데 이 니체가 신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참 인상적이죠. 신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살아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있다 없다 이 존재의 문제가 돼버리는데 죽었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주체에 의해서 사라진 상태. 그러면 그 주체가 언제든지 살려낼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실존적 시각에서 본 무신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자체를 대단하게 안 봤죠.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다. 그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이 그렇죠. 도킨스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다 자가 복제용의 그 운명을 타고난 그거밖에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유전자를 운반하는 게 모든 생명체는 그렇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무신론, 신 자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이제 하찮게 생각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반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 그런 비신 이런 게 아니고요. 또는 무신 이런 게 아니고요.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는 지금도 여전히 양쪽에서 찬반 논쟁이 많은 사람인 거죠. 어떨 때 보면 인간은 정말 동물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이 사람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은 동물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자꾸 추상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고 관념화시키려고 하고 가치의 문제를 따지고 이럴 때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책이 이거였어요.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이 책 제목인데요. 이 사람은 내가 무신론이다, 유신론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탠스를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종교의 폐해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서구가 그리스도교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종교 전쟁도 굉장히 빡세게 겪었고 사람들 개개인의 삶도 너무나 그 면밀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감이 되게 크죠. 계몽주의자들이 교회를 혐오했던 것처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권력을 혐오한 거죠.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종교를 옹호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동안 종교 권력, 교회 권력이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의 폐해는 경계하되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부정하고 나면 그동안 종교 때문에 쌓아놓은 그 많은 유산들, 특히 그게 예술에서 많이 나타나죠. 교회 성당 건물이라든가 그림, 음악 이런 것들까지 다 버리는 건 좀 어리석지 않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종교적 유산은 챙기자라고 말하는 실속파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그 신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믿었던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 유산까지는 버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떡락시키고 도지코인 갖고 또 장난치고 이래갖고 욕 막 먹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무신론자고 이 완전한 무신론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래서 정말 세상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받죠. 작은 사기꾼은 감옥에 가지만 큰 사기꾼은 사람들이 떠받든다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가지고 있는 재력이 있다 보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거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국제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갖고 누군가의 재산이 막 이렇게 막 반토막이 나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져도 누구 하나 제재를 잘 가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내가 곧 신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지구인들 내 손바닥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주를 꿈꾸고 그러고 계시죠. 이런 무신론의 전통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무신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점점 와가지고는 이게 희화되거나 조롱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무신론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종교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 그러면 다룰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다룰 수 있냐 그러면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념 삼아서 다른 것들을 모두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게 일종의 종교에서 사탄화시키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종교적 심성에 가깝게 되는 거죠. 사실 내가 너무 옳으면 다른 사람들은 악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다른 세계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무신론도 이 무신이라는 것에 대한 신념이 너무 크면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런 종교적 심성이 요즘 폭발하고 있는 쪽이 바로 팬덤 문화인 거죠. 두 번째 이제 팬덤인데요. 팬덤은 원래 팬이라는 말이 파나틱이라는 말이 광신자, 열광자라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킹덤 그러면은 왕국이죠. 그런 영지 나라를 뜻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팬덤, 그들만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거죠. 이 팬덤 문화는 스포츠, 배우, 가수 등 대중 팬클럽이 많고요. 원래는 문화로 출발을 했으니까 이것이 문화적 영향력. 그런데 이 문화가 팬덤의 층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 영향력까지 미치죠. 지금 BTS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BTS 세트라는 거를 팔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그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전국인데 몇 시간씩 줄 서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몇 개 영업 지점을 뭐 그냥 폐쇄, 그 기간 동안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BTS 세트가 엄청나게 비싸게 뒷거래로 팔리기도 하고 이런 경제적 영향력을 미쳐요. 이렇게 경제적 영향력까지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팬덤도 결국은 크게 보면 종교적 심성의 한 파장 아니야? 라고 보면은 사회적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미, BTS 팬층 이름이죠. 이 관계를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사제와 신도 같기도 해요. BTS들이 이 사제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노래 가사에서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은 신도들이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 간증 사례가 진짜 되게 다양해요. 역경을 극복했다. 저는 이제 자살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을 이겨냈다. 그런 댓글도 봤어요. 어려움을 타개하고 희망과 비전 이런 제시 등이 굉장히 댓글에 많고요. 그리고 아미가 됐던 사람들 또는 지금 아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들이 아미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소속감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미들끼리 좋은 일도 해요. BTS를 중심에 놓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들끼리도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미가 이래선 안 되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여가지고 막 휴지를 버리고 싶다가도 아미가 그래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임영웅도 요즘 대단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타가. 그리고 대상이 점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책, 게임, 만화, 영화, 드라마, 작가, 정치인, 예술가, 유튜버, 셀럽 등 팬덤층이요.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드라마 하나를 갖고서 그 드라마 페인들이라고 모임이 있어요. 그 드라마 페인 모임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았다 그래요. 왜냐면 다른 얘기는 일절 안 하고 내가 공감하고 있는 얘기들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만 실컷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타 다른 것들은 전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내 가족 관계 이런 거 이런 부분도 당연히 굉장히 맞아요. 종교적인 공감대라는 것이 엄청난 사실은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팬덤이라는 것은 결국은 팬덤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까지도 만들어내요. 이거는 소비자가 생산자, 창작자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팬덤만 가지고 공모전도 있고요. 책도 출간하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주인공으로 놓고 소설을 써요. 그러면은 그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의 또 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팬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적 혐오라고 그래서 덕후의 적은 덕후라고 그러죠. 이게 서로 거리가 먼 사람들끼리는 미워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미워해도 이게 추상적인데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등을 돌리면 엄청나게 적대적이 되죠. 이 팬덤 문화에는 동적 혐오에 뭐가 있냐 그러면 까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너무 좋아하는 그 빠들이 확 돌아서면 까가 되기도 하고 또는 내 스타의 정적 또는 내 스타를 뭐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래서 동일 범주의 팬덤끼리는 아주 극딜이 되고요. 이게 정치권하고 굉장히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편인가 아닌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정당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두 번째 팬덤이랑 제가 정당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가장 비슷하냐 그러면 굉장히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팬덤 정치도요. 노사모나 박사모나 달빛기사단이나 이런 이제 팬층이 모여서 팬덤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대한 우상화가 있어요. 이 우상화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본체가 아니라 이미지화를 해놓은 거고 아이돌들은 원래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아이돌이 원래 우상이라는 얘기인 거고 아이돌은 그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이미지를 깨지 않기 위해서 연애를 해도 연애를 안 하는 척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이미지로 우상화를 시키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영 논리가 하나의 교리가 돼버려요. 우리가 앞에서도 쭉 교리 얘기를 했지만 종교라는 게 자기네 교리가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다른 종교는 사이비 이단 악마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영 논리도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다른 집단에서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 이런 말이 오늘날 유행어가 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논문으로 2018년에 쓴 사람이 메릴랜드 대학교 이언 앤슨이라는 이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거 트럼프 문제가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겠죠? 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정치 지식이 평균 이하인 응답자들은 자신의 정치 이해 수준에 대해 과잉 확신하는 경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막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화를 내겠죠. 아니, 그럼 내가 평균 이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화를 내겠지만, 어쨌든 이건 있는 거예요. 정치 이해 수준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이 정당에 또는 특정 정치인에게 팬덤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이제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믿음의 책이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건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현상이 있죠. 이게 조국 백서가 4만이 팔렸죠. 이거는 이제 조국을 지지하는 쪽에서 사준 거고 이어서 조국 흑서가 나왔더니 10만이 팔렸대요. 이거는 조국을 싫어하는 쪽, 반대하는 쪽에서 산 거고요. 드디어 조국 본인이 나서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서 제가 이 발제문을 정리할 때만 해도 15만이었지만 지금은 20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옳고 그름의 문제라거나 시비의 문제를 넘어선 열정이 사실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본인들은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건드리면 이제 신앙을 건드리는 거니까 이제 싸움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혐오가 자꾸 조장이 돼요. 왜? 내가 너무 옳거든. 그럼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거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야. 서로 다 그렇게 봐, 양쪽을.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마구잡이식 조롱이 가능해져요. 좌좀, 좌빨, 종북, 빨갱이, 문빠, 달창, 대깨문과 같은 예,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이 만든 게 이제 달빛 기사단이고요. 이거를 다시 조롱해가지고 나와서 그게 이제 달창이라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대깨문이란 말도 나왔죠. 이런 말들이 한쪽에선 나오고 그 반대쪽에서는 우좀, 일배충, 그러니까 틀딱충. 저 이거 발음이 항상 어렵던데 틀리딱딱이라고 그래가지고 틀딱충, 수국골통, 토착애고 이런 식의 혐오 조장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이웃이고 알고 보면 나랑 같이 공부를 했거나 장사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정치적 스탠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갈등을 조장을 하게 되죠. 이 갈등 조장이 지금은 이념을 넘어 세대로, 지역을 넘어 성별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부와 인종과 민족, 이것은 어디나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뿌리를 확 받게 되는 거죠. 정권은 늘 바뀌는 거고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뭐 킹덤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권을 국가랑 동일시해요. 그러면서 국뽕도 생기고 국가도 생기는 거죠. 특정 정권이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국가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 지배를 할 때에는 국뽕이 막 무럭무럭 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국가 혐오까지도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신념체계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작용은 뭐냐? 사실 부작용 많죠. 정책을 등한시하고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책보단 소속감, 내가 어디 소속돼 있냐.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상대의 소속에 의해서 가리죠. 저 사람은 나랑 친해도 돼, 저 사람은 나랑 친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민심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민심이라는 것은 사실 대세를 많이 따르게 돼 있는데 그 대세가 팬덤 정치가 극대화가 되고 또는 이게 자꾸 확대가 되다 보면은 어쨌든 어느 그늘에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위기의식 때문에. 안 그러면 고립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은 동네 가가지고는 자기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또는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대중 선동 정치가 되고 결국 이것은 폭력성이 증가되는 현상을 갖게 되고 이 폭력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나를 지키는 건데 원래. 근데 이 나를 지키는 게 내가 너무 견고한 벽에 있다 보면 상대가 아주 작은 충격을 가해도 유연함이 없으니까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게 성을 쌓아놓으신 분들은 상대가 나는 이거 반대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 당선이 가장 핫하죠. 그럼 누구는 그거를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는 나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채 끝까지 듣지를 못해요. 너무나 이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나랑 의견이 다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남의 의견을 점점 듣지 못하고 나랑 반대되는 사람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놓으면 결국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그동안에 비판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죠. 거봐라, 민주주의는 우미나 정책 맞지. 그런 거죠. 대중이 언제 똑똑한 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정당 정치의 갈등 조작이나 부작용을 또 이렇게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바로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 커뮤니티들. 온라인 사이트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 온라인 사이트가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그게 이제 새가 돼요. 그리고 모든 세력은 사실은 그게 권력의 문제랑 관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맘카페가 권력을 행사하다가 가끔 욕을 먹는 것도 그렇고 지금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도 세가 뭉쳐서 조직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권력화가 됩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게 일베 저정서라 그래서 여기서 일베충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일간 베스트가 일베인데 그럼 원래 출발은 소소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그런 사이트였겠죠? 일간 베스트니까 그날. 그리고 원래는 갤러리에서 출발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그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자기 갤러리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면 이러저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자기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과정에서 누가 더 튀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조회수를 얻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간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일간 베스트가 되다 보면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도 나오는 거고, 그죠?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회 문제가 된 건 그냥 그들끼리 소소하게 그러고 놀았는데 2014년 세월호 단식 농성이 있었는데 이때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는데 그 앞에서 조롱을 하는 의미로 광화문 폭식 농성을 주도했어. 이 일베들이 이러면서 이거 사회 문제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주목을 확 받게 됐고 그 이후로 일베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또 상대를 너 일베 아니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를 또 매장시키는 마치 너 빨갱이 아니야? 그런 똑같은 마녀라는 단어가 사실 그것의 가장 원조인데 너 마녀라고 얘기하면은 다 필요 없죠. 그 사람의 출신, 성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소용없어요. 일단 마녀가 된 그 순간 끝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빨갱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은 너 일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일단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죠. 이것 때문에 의심을 받으면 하던 일, 직장에서도 쫓겨나거나 아니면 하던 일을 못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메갈리아, 지금은 없어졌다 그래요, 이 사이트가. 그냥 여러 사이트, 그 안에서도 분열이 돼서 여러 사이트로 나눠졌다 그러는데, 여기서 메갈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여성 혐오를 남성에게 되돌려준다라는 미러링 때문에 지금 이 손모양 때문에 여러 기업이 지금 다치고 있어요.
그 엄지랑 가운데 손가락을 이게 뭐라 그러더라? 이게 한국 남자들은 이만큼 성기가 작다 이런 손 모양이.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다 모르죠. 한국 남자들은 성기가 작아 그런 손 모양이라는데 우린 다 모르니까 그런 손 모양이 돌아다녀도 뭐 그걸 누가 의심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그것을 문제 제기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하니까 드디어 여기저기서 다 나오니까 몇 년 전 포스터까지도 이게 다 끌려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다치고 있고 사과하고, 왜냐면 외주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그 문제도 계속 나오고, 이거를 확인할 만한 내부 인력이 너무 없었다. 뭐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이런 손가락 모양 때문에 이걸 쓴 회사들이나 또는 이걸 쓴 뭐 기타 등등 그런 매체들이 지금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배드림은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중립적으로, 저는 이제 이거를 왜 커뮤니티에서 꼽았냐 그러면, 이거는 중고차 거래소이자 자동차 동호회인데 특정 사건에 굉장히 집중하고 논란을 공론화하는데 또 이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거를 제대로 관련 단체들이 해명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보배드림이 이걸 나서갖고 수사를 해서 최근에는 어떤 특정 사건이 터지면 그 댓글에요. 보배 형들 나서주세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배 형님들을 외친다라는 이야기는 어쨌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들만의 색깔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티즌 수사가 되게 이제 본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 인사이드, 오래된 거죠. 반말, 조롱, 비하등 인터넷 하이 문화를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디스 인사이드. 2014년에 1600개의 갤러리였고요. 하루 순 방문자가 350만. 이 숫자가 곧 권력이죠. 일일 페이지부가 5,500만. 이 정도의 대형 커뮤니티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DC 인사이드는 특징이 신조어나 은어나 합성 소재, 유머 자료 등 굉장히 인터넷 유행을 선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파생된 많은 은어들, 신조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역할이 일베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조금 정치 쪽 그런 유행어들을 많이 생산을 또 해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당근마켓은 그것과는 별도로 중고 거래를 하고 지역 업체를 홍보하고 그걸로 인한 질문 답변을 하고 부동산이나 구인 구직 등 지역 내 생활 정보를 검색하고 게시자와 실시간 채팅을 하는 건데, 근데 이 당근마켓도 월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인지도가 높았던 중고나라 인지도를 추월했대요, 현재.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 그러면 당근마켓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타 등등의 여론이 하나의 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 게시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당근마켓에서 지금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인원이 많아진다라는 것 그 자체는 결국은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 세력을 형성하다 보면 자기만의 색깔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만의 색깔들이 하나의 소속감,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종교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종교 중에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종교도 있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종교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룬 이런 무신론자든 팬덤이든 정당이든 커뮤니티든 이게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자기들만의, 교리는 아니지만 자기들만의 원칙이란 게 있죠. 게시판 운영 원칙이란 게 있고, 거기서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누군가가 좀 더 탁월한 사람이 있고, 그 탁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 그것이 이제 공론을 만들기도 하고, 그 영향력이 크다 보면은 그게 포털로 넘어와서 다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정치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인터넷과 지금의 그 현장이 서로 주고받고 있죠. 예전이랑은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게,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포털이라든가 내지는 기타 등등 인기 대형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을 하나의 소속 내지는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그쪽에서 뭔가 의견 발표라는 것들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의견 발표를 하면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여론이 다시 현장에 또는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 메갈리아에서 나왔다는 그 손 모양 로고, 그것이 그냥 인터넷 안에서만 있었고 그들끼리만 유희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여러 홍보 매체나 대기업들 또는 뭐 무슨 편의점도 걸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미지가 차용이 되면
현실에 다시 영향을 미쳐서 문제를 만들어 버렸죠. 일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베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사진들, 조합이 된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조롱하는 사진들이나 그림들이 그게 다시 움직이면서 그것과 관련 없는 영역에 들어와 버리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제도 종교가 쇠락의 길을 걷는다 뿐이지 저는 신앙 내지는 믿음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소속 단체 안에서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종교적 심성들이 저는 이건 종교적 심성의 이제 부작용적인 측면이긴 한데 왜냐면 힘든 사람이 선민의식을 가지면 힘을 얻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힘을 얻은 김에 그 사람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세력을 일구고 있는 일군의 집단에는 모두 다 잠재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종교성의 문제는 저는 이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도 종교 같은 경우에 좀 주춤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 하락세 내지는 쇠퇴기를 걷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도 종교는 제도 종교대로 또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또 많은 사람들도 그것이 과하게 움직이면 여전히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사례에 걸쳐서 무엇을 종교라고 볼 것인가부터 해서 최근 종교적 경향이나 그런 종교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질의응답 의견 나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